네, 저희는 그러면 이 글로벌 이슈들, 미국과 또 중국 여러 나라들을 다루고 있는 글로벌 핫 이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갈 소식이 있는데요. 간밤 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연준의 매파 성향으로 뽑히는 이사가 연내 한 3에서 4회 정도 인하도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저희 기대 한번 해봐도 되는 걸까요? 예, 기본적으로 연준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에 대한 해석들은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도 매파라고 분류가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또 그때그때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어떨 땐 비둘기라고도 보고도 있고 뭐랄까 지금 수준에서 시장과의 소통을 할 때 약간 좀 매파적으로 해서 표현을 하면 매파라고 하고 네. 약간 비둘기적으로 해석하면 비둘기로 하고 하는 약간 그 정도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보다 중요한 거는 물가가 잡혀간다라는 게 아직은 본인이 봤을 때 좀 근거가 있고 이러한 물가의 잡힘, 둔화세가 유지가 된다면 올해 한 3, 4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은 그만큼 본인이 내세운 기준점들이 잘 맞아져 가야 된다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 간밤에 있었던 이제 소매 판매도 이 정도가 나쁘진 않지만 예상보다는 조금 둔화됐던 거 그리고 물가도 CPI 같은 경우에 약간 정점을 좀 지나는 듯한 그러니까 핵심 물가 지수도 뭐 한 3.2%로 3.3%에서 그리고 PPI도 조금씩은 둔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해에 있었던 어떤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금리가 튀고 12월에 S&P가 한 2% 빠졌던 모습에서 1월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러한 충격이나 압력이 조금은 어떤 그 정점을 지난다. 다만 이 지난다라는 게 이게 추세가 또 다시 이제 완만하게 내려간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게 완만하게 내려간다면 12월에 FOMC에서 점도표에서는 4번에서 2번으로 줄여버렸지만 점도표대로 간다라는 게 또 연준의 입장은 아니거든요. 항상 그렇게 말해요. 파월 연준 의장도 점도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가이던스 우리가 이렇게 찍어놓은 건 맞지만 그 의원들이 이렇게 찍은 건 맞지만 그때 이제 상황을 보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얘기한 부분도 이런 거죠. 내가 그때 다소 한 2번에 찍었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물가가 이렇게 둔화되는 거 보니 이런 추세면 1월은 좀 빠른 것 같고요. 1월 28일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고 3월 정도 가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도로 간밤에는 어떤 연설이나 스탠스를 보여준 것 같다. 이렇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3월이라는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대답을 해주실 때 소매 판매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예상치가 0.6 정도였는데 하회하면서 나타났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크게 신경은 안 써봐도 되는 걸까요? 네, 저도 쭉 그 논평이나 데이터를 봤는데,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좀 둔화된 거지 전월보다는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코어 한쪽의 어떤 지출은 굉장히 좀 양호하고 건전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소매 판매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나 미국의 어떤 소비 둔화를 자극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어제에 이어서 그러니까 물가가 좀 둔화된 건 맞지만 침체를 가는 둔화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소매 판매도 조금 둔화는 됐지만 이게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예상치가 좀 너무 높았던 것들이 좀 튜닝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어제 저녁에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었는데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동기 대비에는 놀랐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오늘 유가 관련해서 한번 짚어주신다고요? 예, 유가. 최근에 유가가 간밤에는 살짝 또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느새 신압으로 올라왔을 겁니다. 다들 유가를 잘 챙겨보지 않다가 유가가 $80가 넘었네 해서 이렇게 올라온 뉴스들을 좀 챙겨보면 큰 골자는 결국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2.0 시대를 대비해서 나오는 뉴스 플로우들이 단기적으로는 유가를 조금 상승시키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림자 함대라는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림자 함대를 왜 갑자기 얘기하느냐 하면 이 1월 10일에 미국의 정부가 이 그림자 함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겠죠. 네. 한 30%를 제재를 했습니다. 한 180척이 넘는 배에 대해서, 유조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림자 함대냐면 누가 봐도 유조선 같이 생기지 않은 좀 약간 낡고 이런 걸로 이제 석유를 막 운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를 하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러시아 입장에서 좀 사이드적인 방법으로.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잖아요, 이것도. 네. 특히나 인도에서 이걸 수급을 많이 받았었는데 인도에서의 어떤 그 유가 수입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인도는 또 다른 데서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이슈가 유가의 상승을 촉발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림자 함대를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까 이제 약간 사이드적으로. 그래서 비단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뭐 이란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어떤 나라들이 쓰고 있고, 국제해사기구가 작년 4월에 보고서를 했는데 러시아가 이 그림자 함대가 한 300에서 600척은 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 바이든 현 정부가 이거를 제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근데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거를 제재를 해제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자 함대를 제재하는 거는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에 계속 갖고 가는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유가의 원유 시장에서 이게 한 메인이냐라고 했을 때는 뭐 그렇게 메인은 아니다. 수급과 공급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는 중국 쪽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공급은 어쨌든 오펙 플러스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스탠스가 이제 대이란 제재를 할 거고, 대러 제재는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 안에서 밸런스를 좀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급에 대해서도 조금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미국 자체가 지금은 자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LNG도 러시아 거 말고 유럽에 우리 거 팔자, 이렇게 하면서 LNG를 팔려다 보니 우리나라 조선주가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셰일가스나 자기들의 어떤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크게는 이 공급이 조금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 왜냐하면 또 화석 연료에 대해서 네. 그동안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줬다면, 이제는 화석 연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이 되면 더 제시를 할 거기 때문에 단기로 이렇게 한 $80 이상, 아까 그림자 함대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만 $80 중후반까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러니까 중국의 수요가 막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엄청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반대편에는 브라질이라든지 미국이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80 선이 적정선, 75에서 $85의 어떤 WTI 기준으로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박스권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0 선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유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저희 또 새벽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확인을 해봤더니 원유 재고 자체가 수출이 좀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2022년 이후로는 제일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러면 공급에 큰 불안을 주지는 않는 걸까요? 그렇죠. 원유 재고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원유 재고가 낮다 그러면 재고를 더 이렇게
쌓아야지. 그럼 유가가 올라가겠지.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간밤에 유가가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 재고를 쌓는다는 건 또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수출을 많이 하면 공급이 많아지는 거네. 그럼 유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고 리스타킹 수요에 유가가 있을 수 있으니 유가가 올라가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게 결국 수출로 가는 거면 전체 시장에서의 원유 공급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면 유가가 공급이 많아져. 지금의 어떤 $80 이상 올라온 부분들이 약간 버겁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네. 역시 지표는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이 부분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미증시, 다가오는 미증시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이 미증시 전망에서는 항상 지표와 함께 또 요즘은 어닝 시즌이다 보니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짚어주실 지표는 어떤 중요한 지표 들고 오셨을까요? 사실은 이 지표가 오늘 밤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뭐 주택 착공 지수라든지 산업 생산, 물론 산업 생산이 중요한데 산업 생산은 사실 말 그대로 GDP 알죠? GDP의 선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산업 생산을 이제 판단하려고 PMI 지표를 보거든요. PMI가 그 서베이입니다. 니네 공장은 활동하니 뭐 신규로 주문하니 고용은 어떠니 뭐 이렇게 하는 그 서베이 지표가 나오고 나면 그 PMI 지표가 움직이면 산업 생산 지표가 움직이고 그게 움직이면 이제 GDP가 되는 건데 산업 생산이 지금 보면 12월 전망치가 0.3%로 전월 대비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이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 생산이 좀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 보니까 이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 안에 보면 상당히 많은 하부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캐펙스. 캐펙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캐펙스 지수라는 게 있는데 향후 6개월에 대한 캐펙스에 대한 전망치예요. 이것도 서베이이긴 합니다만 이게 또 올라와 줬어요. 전월에 22에서 39.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캐펙스를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투자를 하고 나면 뭐 어떻게 하나요? 그 투자했는데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 돌릴 거잖아요. 네. 이게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 밤에 나오는 산업 생산이 조금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반등폭이 좀 줄어들더라도 충격은 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중립 이벤트 이상일 것이다. 만약에 반등이 나와주면 간밤에 나왔었던 필라델피아 캐펙스 보니까 올라서서 향후 6개월 동안에 캐펙스가 늘어날 것으로 본 상황에서 산업 생산이 잘 나왔네. 그러면 지금부터 공장을 돌리는 경제 활동. 산업 생산이라는 건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매출이 늘어나겠죠. 네.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성장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들의 성장성이 늘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나왔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안에서 캐펙스 지수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만약 캐펙스 지수가 잘 나온 상황에서 또 오늘 나오는 산업 생산이 잘 나와준다면 기업들의 전반적인 성장으로 생각을 해봐도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주택 착공 건수도 네. 나와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잘 보지는 않는데 네. 주택 착공을 굳이 연결하면 최근에 이제 LA 대화재 때문에 주택 착공과 관련된 어떤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주택 착공은 이제 모기지 주담대 금리가 또 7%를 돌파해서 과연 이 주택이 착공이 될까? 이런 부분들로 얘기가 되겠지만 이 주택 착공이라는 지표를 이제 빌미로 아마 조금씩 이제 재건이나 이런 부분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기도 하고 한국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워낙 많은 어떤 그 피해가 있었고 그 네. 피해에 대한 보상도 있어서 어떤 보험사들의 어떤 등락도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그러니까 LA 화재로 인해서 재건이 돼야 되는 뭐 전력 시스템도 이게 나오고 있고 네. 아니면 진짜로 홈빌더라 그래서 미국의 홈빌더 ETF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진짜 주택 착공 ETF인 거죠. 네. 그런 ETF들의 움직임도 저희들은 잘 눈여겨봐야 된다. 일단 미국 쪽에서의 어떤 주택 착공이 LA 중심으로 나타난다면 오늘 나오는 주택 착공 지수는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가 그동안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번외로 발생하는 어떤 뭐랄까요, 투자 아이디어가 약간 안 좋은 일이지만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이 주택 착공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이제 그 LA 대화재로 인해서 조금은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 화재 관련해서 이 주택 관련 지표도 함께 잡아봤습니다. 또 연결해서 저희 시장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힌트를 찾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저희 금통위 관련해서 한번 짚었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올해 첫 금통위가 동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주세요. 51대 49로 인하를 예상했었는데 네. 틀렸습니다만 근데 이제 1, 2월로 봤을 때는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한국은행의 어떤 총재의 발언, 그리고 금통위원들의 선택, 그리고 가이던스,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내린 거나 다름없는 식의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앞으로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다들 한 6명이 전원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약간 찬성하는 듯한, 그러니까 비둘기파적 동결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어제 환율, 그러니까 왜 금리를 그러니까 내수를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게 맞는데 네. 환율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동결하고 나서 환율은 더 약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중요한 거는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환율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보다는 사실은 이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그 환율 얘기를 꺼내면서 금리를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리고 안 내리고로 환율이 움직이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지금 4.25에서 4.5%의 레인지로 금리를 갖고 가고 있는데 현재 3%의 금리게 되면 한 1.5%의 금리 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긴축 사이클에서, 그리고 긴축 사이클,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에서 2% 정도도 우리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네. 내리는 사이클은 오히려 충격은 덜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어지는 것보다. 그러면 이번에 내렸어도 사실 시장에서는 오히려 성장이 조금은 회복된다 그러면 원화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금리를 내리더라도 성장이 내수가 이거보다는 최악은 아니다. 최악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 성장률이 올라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상대 성장률에 대한 개념으로 원화는 오히려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 차가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어제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했다면 그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원화가 오히려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이슈였는데, 근데 이제 금리 자체가 2월에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네. 연준이 아마 1월 말에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보고 2월 달에 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연준 1월에는 뭐 28일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동결일 가능성이 높고, 아마 2월에 아마 좀 한 차례 정도 내려주면서 1분기에는 그래도 2%대의 금리를 좀 진입을 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금통위 관련해서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동결이었긴 하지만 사실상 기조로 보면 인하와 다름없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봤고요. 또 2월에 이번에는 1분기 안에는 인하가 한번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도움 말씀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